아까 저 부동산 얘기 해주셔서 조금 이어가려고 하는데요.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은 올해 말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베팅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.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 관심 있게 보시는지. 지금은 너무 물반 고기 반이어서 저는 이럴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자기 살았던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거 사는 게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.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언제가 균형 가격이었냐, 그러니까 소득과 이자율 뭐 절대 가격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면 평균이고 괜찮았던 것 같고 우리나라 국민 소득 대비 괜찮냐.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물으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한 4천만 원 지금 나오잖아. 4천만 원 정도고 2인 가족이면 8천. 그렇게는 안 되겠죠, 그죠? 그냥 가정에서 그냥 가구 소득이 한 6천 정도다라고 하면 그 10배면 6억이잖아요. 네. 그 정도면 세계적으로 보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10배 정도면 그냥 미국같이 국토가 광활한 나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배. 대도시는 30배도 있죠. 상해라고. 네. 그러나 이제 그런 거는 좀 이상한 나라들이고 한 10배. 그리고 서울은 전 국민이 다 가고 싶어 하니까 한 15배 정도.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. 네. 이건 가정입니다. 네.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이 6천이나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시면 이제 낮추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. 자, 그렇다면 벌써 답이 다 나왔죠. 서울 9억이면 아파트 9억 정도면 중간가 9억 정도면 그거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로 볼 때 낫배드 아니냐.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게 언제 가격이냐면 2018년 19년 가격이거든요. 그 가격 정도가 된 곳이라면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게 로얄층 로얄동이면 해 잘 들고 애 학교 초등학교 보내는 최직선 경로이고 교차로도 없어. 유해시설도 없어. 그게 이제 로얄동 로얄층이잖아요. 그렇죠. 볕이 잘 들려면 로얄층이어야 되고 로얄동이라면 이제 전철역에 가깝거나 맞아요. 초등학교가 가기 좋은 그런 물건도 지금은 옥석구분 없이 다 빠졌기 때문에 1층이나 20층이나 가격이 지금 비슷해요. 맞아요. 그럴 때 로얄동 로얄층을 사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서울의 중간값 아파트 가격이 12억까지 갔었는데 그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에서 지금 9억으로 내려왔잖아요. 그쵸. 작년에 실거래가 20% 빠졌으니까 9억대고 그보다 더 밑에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. 경기도 기준으로는 6억보다 더 밑에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주택시장에서 여기서 뭐 더 빠질 수도 있죠.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. 그러나 저는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오르기 어렵다고 보는 쪽이니까 우리나라 인플레가 굉장히 빠르게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금리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고 금리 더 떨어지면 잘하면 이번에 정부에서 특혜성 보금자리 대출이 3%대였는데 다시 모기지 대출 30년짜리 모기지 대출 금리 4% 초반이나 3% 후반이 올해 연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냐 이거죠. 왜?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. 지금 시장금리가 뭐 고점 4.7 작년에 치고 거기서 지금 거의 한 1% 넘게 빠져서 3% 중반 정도까지 와 있는데 이게 만일 가정이죠. 한국은행 정책금리 인상이 끝나고 연말쯤 돼서 3% 정도 돼 있으면 거기다가 스프레드 붙여서 나가는 게 보금자리 대출이니까 그럼 3% 후반도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 30년 동안 고정금리 대출인데 지금 집값은 몇 년 내 최저치고 월급이 깎이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못 사겠지만 좋은 직장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. 그러니까 내 소득만 보지 말고 남의 소득을 봐야 되거든요.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. 특히 안 좋았던 조선부터 중화학공업들 지금 다 자동차 좋아지는 거 보이는데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의 소득 그런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집값이라는 게 그렇게 무조건 빠지기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선호하는 지역, 그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뭐 브랜드, 뭐 선호하는 대단지, 선호하는 뭐 지하철역 인근 이런 데는 선호가 있으니까 저가 매수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니까. 그러니까 남보다 빨리 잡으면 이제 고통을 좀 받아야 되니까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은 오래 사는 거고 그게 아니면 뭐 저는 마음 편하게 살칠 거면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그 이사 시즌이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. 과거 사례 보면 2008년 이후에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좀 좋지 않았던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수도권 기준입니다.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한번 꺾인 사이클이 좀 오래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어떤 게 좀 다르다 보십니까? 두 가지가 다르죠. 첫 번째 다른 건 보금자리 주택이 없어요. 매년 20만 호 혹시 기억나세요? 2009, 그러니까 10, 11, 12까지 와. 그림을 털어서 예, 매년 20만 호가 공급되는데 당할 수가 없었죠. 그때 집값이 안 잡힐 수가 없는 게 판교가 2001년 개발돼서 착공돼서 2009년 입주했잖아요. 네. 8년 걸리거든요 보통. 근데 그게 그 입주 물량 걸리는 시기에 보금자리 주택까지 공급해 주니까 박살이 났죠. 거기다가 혁신도시 이주 수요까지 생겼잖아요. 2015년까지 혁신도시 이주 수요가 엄청나게 집중됐죠.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혁신도시도 없고 그러니까 추가 건설되는 혁신도시도 없고 보금자리 주택은 뭐 꿈도 못 꾸고 끝났죠. 저희는 공급이 없어요.
그래서 개포랑 반포 일대 서울 기준, 네. 장의동 요 세 군데 제외하고 주택 공급이 없거든요. 근데 매년 지난 40년 동안 평균 서울에 매년 4만 호 정도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있었는데 많이 늘어난다 그래봐야 그 특정 지역이고 2만 호가 앞으로 한 2025년까지 이어지는데 공급이 없죠. 여기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주택 시장을 바라볼 때 그때랑 지금의 가장 큰 차이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요 2008년 왕창 빠지고 2009년에도 반등했어요. 맞아요. 반등했어요. 네. 그래서 2011년이 오히려 그러니까 명목 가격 기준은 2011년이 역사적 고점이에요. 실질은 2007년. 인플레를 반영한 건 2007년이고 명목 가격은 2011년이 고점이었어요. 그러다가 13, 14까지 빠진 거거든요. 그리고 누적된 그 하락률도 크지 않았고요. 근데 이번엔 어떠냐면 1년 만에 20% 빠졌어요. 그죠. 그러니까 그때는 질질 끌면서 5년 동안 한 10% 빠졌는데 이번에는 1년 만에 20% 빠졌어요.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매력 있죠.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 너무 컸어요. 네. 단기간 조정폭이 외환위기 때만큼 컸어요. 그때 외환위기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 60평 기준으로 10억 정도 거래되던 게 5억까지 가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그 정도의 폭락이었어요. 근데 그때는 금리 25%인데 10억짜리 아파트의 보유 그 기회비용이 기회비용이 2억 5천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보면 그걸 제외하고 보면 이번이 역사상 최대 폭이고 실제로 또 2021년 9월부터 실거래가가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빠지는 중이라고 보면 사실 이대로 가면 30%로 보이거든요. 누적 하락률이. 네. 누적 하락률 30%면 땡큐죠. 뭐.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하락인데 공급은 없고 집들은 다 낡아가고 그러면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규제 다 풀어줄 가능성, 양도세도 깎아주고 네. 취득세도 인하해주고 대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도 풀어줄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은 뭐 별로 신호가 없지만 왜냐하면 다들 금리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네네. 뭐 금리까지 빠지면 그게 촉발될 텐데 언젠지를 모르니까 그게 언젠지를 모르니까 연내 한국은행 금리 인하 가능성은 천천히 있다고 보는 거죠. 있으시군요. 왜냐면 우리나라 물가 저는 연말에 2%대 보니까 아니 왜냐하면 간단해요 여러분. 지난해 10월에 1,450원이고 만약에 올해 연말에 1,250원이라고 칩시다. 네. 그러면 200원 빠진 거잖아요 환율. 지금도 뭐 1,300원이니까 그죠? 그죠? 200원이면 100원당 물가 1% 빠진다고 보통 보거든요. 그러니까 환율 100원 오르면 물가 1% 오르고 100원 빠지면 1% 빠지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는 또 미국보다 덜 오르는 거잖아요. 우리는 왜냐하면 생산성이 향상이 가파르게 되는 제조업 국가니까 미국보다 타재기가 덜했단 그렇죠. 말이에요. 네. 거기에 이게 환율 효과까지 가세를 하니까 미국이 한 3% 올해 하반기에 절대 그 헤드라인 물가 3%대가 나오면 우리는 2%대. 2%대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하할 만하죠. 굳이 그게 물가 안정 목표 2%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지 그 2% 넘었다고 무조건 금리 인상이고 2% 내려갔다고 금리 인하고 그런 거 없어요.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 연속 2%를 밑돌았는데도 기억나시죠? 네네네.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 연속 2% 밑에 있었는데도 금리 인하한 해도 있고 인상한 해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안 지켜요.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죠. 그냥 물가가 내려가는 추세냐 올라가는 추세냐 이거 판단이 중요하지 절대 레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이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중에 좀 이런 걸 하면 좋겠다. 사실 그 가격이 올라야만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지금은 다 인버스라는 어떤 그런 걸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또 천연가스가 떨어져서 돈을 버는 분도 있거든요. 야수의 심장. 그렇죠. 좀 뭐 버스라고. 요즘에 어떤 거 좀 많이 보고 계신지 저는 궁금합니다. 최근에 많이 인기 있었던 금은 이제 좀 저는 별로 안 좋게 보여요. 별로요, 별로. 그러니까 금을 지난해 연말에 좋다고 제가 엄청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. 그래서 좀 올랐잖아요. 예, 그래서. 올랐는데 또 너무 그게 장기 장타로는 아직 안 보여서 저는 그보다는 올해 미국이나 한국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. 그냥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주택 입주 물량이 없어요. 그러면 이럴 때 그냥 배당주 산다 생각으로. 배당주 산다 생각으로. 예, 미국 리츠 한번 사보면 어떨까? 한국 리츠는 권하기 어렵고 한국 리츠는 뭐 맥쿼리 인프라 정도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살 게 없어서 아직은. 예,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. 제가 아직 그 공부가 짧아서 공부가 부족해서 아직 추천을 못하는 걸 수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시고요. 일단 저는 미국 부동산 그 골고루 투자하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상업용 리츠까지 골고루 투자하는 그런 인덱스에 투자해주는 아무튼 뭐 MSCI 리츠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들 아니면 블룸버그 리츠 ETF를 추종하는 ETF들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. 올해 저는 상당히 지금 배당 수익률이 높더라고요. 한 4% 근접하더라고요. 그래서 미국도 뭐 집값은 막 팍팍 빠지지만 그건 또 가격에 다 반영됐으니까. 예, 리츠가 지난해 25%가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리츠는 그렇게 빠질 그렇죠, 수 없는 자산인데도 작년이 그만큼 나스닥 33% 빠지고 막 그럴 때 그러니까 그 인덱스만큼 빠진 거죠. 거기도 엄청 빠졌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저가 매수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그 사고 지금 저건 좀 물리고 있으니까 타이밍은 묻지 마십시오. 저도 그냥 빠진다 싶을 때 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. 네. 그 외에 좀
관심까지만. 예, HYG 추천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요새 랠리여서. 그 HYG가 뭐냐면 그 정크본드 투자하는 ETF인데. 계속 수익률이 최근에 갑자기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금리랑 마찬가지로 좀 장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단기 변동성이 너무 좋고 그래서 또 요새는 좀 그거는 강하게 밀기는 좀 그렇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대표님 모셨는데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기회 될 때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